우리나라가 조금 본받아야 될 거나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될 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참 많을 건데, 네. 이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네. 흐름이 보인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롤 모델? 네. 좀 어느 쪽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많은 나라 다녀봤는데 네.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모델들이 몇 개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이는데 룩셈부르크, 네. 그리고 벨기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욕심 있는 국가다. 국민들이 욕심 좀 부리고 싶다 그러면 영국도 가능해요. 오. 예. 일단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거 옛날에 그 교과서에 베네룩스 3국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수출 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술 역량이나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능력, 그다음에 영토도 협소하고 국민도 얼마 안 되는데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죠. 아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핍되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우리가 스터디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첨단 기술도 있고 농업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중개무역도 뭐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역 의존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자원 없는 국가의 대표적인 비애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 그래서 국민소득도 좋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모델도 우리가 많이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덜란드가 주식회사가 제일 먼저 발달했고 세계에서 하죠. 거래소도 제일 먼저 만들어졌었고 금융도 발달했고 투기도 제일 먼저 했던 네. 나라. 그런 우리나라도 부분에서도 또 이거 빠질 수 없는 네, 거죠. 투기하면 또 우리잖아요. 약간 성향 비슷한. 네, 성향 비슷하죠. 그러네요. 뭐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네덜란드랑 네. 좀 비슷한 게 있네. 네, IT 있어요. 쪽도. 룩셈부르크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강소 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인구 숫자도 뭐 억 이상 되기가 쉽지가 않고 자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룩셈부르크가 살아가는 방법은 전 세계에서 룩셈부르크를 가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주 항공과 관련된 회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룩셈부르크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둘이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네네네. 우주 항공 관련한 사업체를. 네. 그러면 우리 둘이 회사를 하나 차려서 화성에서 광물을 캐서 한국에 갖다 나르자. 우리 사업 아이템이 그거야.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의구심이 화성에서 캐온 광물은 법적으로 내 거라고 보호받을 수 있나? 나라가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바로 이런 그레이 존에 대한 거를 무조건 시장 편의주의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다 해줘요. 안 뺏어갈게. 다. 네. 막 이렇게. 다른 나라엔 법도 없어. 그러니 나중에 이거 다 캐놨는데 그제 와서 이거 국가 겁니다. 가져가면 다 낭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이런 탑 이슈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해서 자, 다 보셨죠? 저희 룩셈부르크는 우주에서 캐온 광물을 그 회사 소유로 인정해주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랬더니 저기다 회사를 차려야겠네. 그럼 안 뺏어가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한 산업들이 거기 제일 질비했고 코인 또 초창기 터지니까 네. 야, 이 코인이 금융화되고 코인으로 또 큰 돈 버는 회사들 생기겠는데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가장 법률적 체계를 공고히 만들면서 선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양성화했던 것이 룩셈부르크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넥슨이라는 예. 게임 회사가 코인 관련한 자회사를 어디서 설립했느냐?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임 회사 두 군데도 거기 회사가 있었고 이게 이제 룩셈부르크가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워낙에 이제 작은 나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세계의 어떤 돈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향하는 바가 다 선도 기술이잖아요. 네네.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뭐 반도체. 이거 계속 우리 그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만으로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긴 다 합법화하니까 여기 와서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국가 경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첨단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네. 근데 그걸 다 규제를 풀어버려서. 그렇죠. 규제를 또 명확하게 만들어줘서.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광물은 누구 겁니다. 없는 나라가 다 하는데 네 거라고 내가 알려줬다. 규제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법을 만들어. 규제라기보단 법을 만들어준 거죠. 갖고 들어오는 놈 네 거. 뭐 이런 식으로. 예. 벨기에는 뭘 배워야 될까요? 벨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기구들이 벨기에에 많이 있잖아요. 국제기구. 네, 그건 뭐냐 하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쪽에 줄 서지 마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사실 중국이나 미국 있으면 너 어느 편이야? 얘기 빨리 해. 너 밸류체인에서 빠질 수가 있어. 치포에서 너 빠진다. 이쪽에서도 네. 요소수 구하기 힘들어질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건데 벨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유럽이 뭔가 하나로 가자라는 틀을 이제 다 합의를 봤는데 네. 그러면 그 본부들 다 어디다 놓을 건데 그때 두 맏형이 싸우거든요. 프랑스는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독일은 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뭐 어떡할 거야? 할 때 벨기에가 잠시만요.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럼 제가 가지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쪽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래 네가 가지고 있어. 어부질이. 너는 뭐 내가 보니까 넌 뭐 싸움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정쩡하네. 네, 어정쩡하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주변에 다 강대국이잖아요. 일본, 중국, 미국 뭐 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잘 줄을 타는 그런 모습을 벨기에에서 또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리적으로 일단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 혈맹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줄을 그냥 가운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벨기에라고 안 그랬겠어요. 벨기에도 경제 구조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줄을 탔죠. 영국은 앞에서 뭐 디자인 경영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우리가 배우는 그것도 있는데 예. 그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반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번 패권 국가 반열 근처까지 안 간 유일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스는 그 예전에 그 지중해가 지중 세상의 중심인 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예전 기술력 없었던 시절에는 그 지중해를 그렇죠. 전부 다 장악해서 패권 국가의 반열에 올라갔던 국가고 이탈리아도 뭐 말할 거 없죠. 예.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도 대항해 시절에 그랬었고 그리고 바이킹도 얼마나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호령했었습니까. 이렇게 다 대부분의 반도 국가들이 한 시대를 무조건 풍미해 본 적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외침은 잘 안 하고 방어는 또 끝내죠. 어떻게든 버텨서 또 몰아는 내요. 그죠? 네. 당하기만 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도 좀 어깨 좀 한번 펴봐. 우리도 한번 나가봐. 라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런 기계가 갑자기 생기면 네. 영국 같은 모델을 많이 차용해야 된다.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네, 나가버리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이제 침략하기가 지금 전쟁하자는 오해가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잠식해 가는 경제 거죠. 영토, 네. 뭐 FTA 이런 걸로. 뭐 그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 그건 조약만 맺은 거지 성과가 날짜 날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자국 국민이 자국 밖에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네.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1등이 중국이에요. 다 차이나타운. 원체 많으니까. 네. 2등이 유대인이에요. 3등이 이탈리아예요. 4등이 한국이에요. 그래요? 네. 750만 명의 교포가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 네트워크는 어느 나라를 가셔도요, 여러분, 한국인 다 살고 있습니다. 코리안 타운. 코리안 타운이든 한국인이 제가 그 나라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에 오지를 갔었어요. 네네네. 거기는 대사관도 없어. 네, 출장소 같은 것만 있고 네네. 옆에 가야 대사관 업무 처리를 해요. 옆 나라 가야. 네네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거 어디서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고 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영어 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낭패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이 대사관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거기 원래 불어 쓰는 나라라서. 그랬더니 코리안 딱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인이다 그랬더니 한국인 여기 한 명 살아. 거기 가봐. 유명한 사람이야. 갔더니 사진관인가 뭘 하고 계셔. 거의 뭐 알래스카 김상덕 씨 느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기 뭐 하는지 내 걱정이 이제 뒤로 가고 여기서 신기하다. 뭘 하시는 거예요? 거의 내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진관을 하고 오, 내전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줘. 뭐 이렇게 자파상 같은 거에 사진 그 오. 인쇄도 해주고. 예. 야, 한국인들 진짜 무섭다.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야. 하여튼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영 제국 비슷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 영국 모델 많이 찾아야죠. 이야, 그러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여기서는 이제 성장도 보이지를 않고 공장들은 또 해외에 또 지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법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예 경제 영토를 더 늘리는 방안
이것도 물론 이제 쉽지는 않죠. 그렇죠.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근데 지금은 제일 넓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은 국가와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렇죠. 이번 1월 달 기준으로 하면 60개국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 중동의 GCC 6개 중동 국가하고 FTA는 중국도 하고 싶었고 일본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성과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 잘 활용해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으로 가장 빠르게 혜택 보면서 성장한 나라인데 그럼요. 네. 이젠 다만 보호무역주의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피해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식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러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주식 시장이 그 나라 경제와 산업을 먼저 반영하는 거잖아요. 2024년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박스권 속에 초대박 종목 있다. 요게 정답. 되게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이거?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있었던 대세 상승장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돈 버는 그런 호재 그런 거는 이제는 뭐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역대 한 뭐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뭔가 대세 상승 테마나 흐름 있으면 그 뒤에 박스권으로 길게 갔다가 또 뭔가 큰 흐름 있으면 올라갔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길게 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도 대세 상승 한번 지났으니 박스권 오래 갈 거 맞긴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박스권 안에는 갑자기 그 박스권 안에서 대부분의 회사의 주가가 놀고 있는데 한 회사 또는 몇 개 회사가 갑자기 떡상을 해서 뭐 이게 뭐 텐베거가 아니라 뭐 10만 % 수익률, 10,000% 수익률을 올리는 회사가 국내든 해외든 생길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24년, 2025년, 6년 이 세 기간 동안 저는 과학혁명에 준하는 엄청난 기술 팽창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AI 같은 거요? 바로 AI 때문인데요.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환경은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 같은 일이 생기면 적성 국가를 이겨야 되다 보니까 모든 과학기술의 발달의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전폭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알을 만들어줘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재밌게 끝났던 오펜하이머 영화만 봐도 알죠. 그렇죠.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다 모이는 거, 야 이거 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핵 실험 이런 논쟁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규제 풀어야 될 논의하는 데만 해도 수년 걸릴 수 있는 걸 일단 해봐 하는 건 전쟁이나 가능한 거예요. 위급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어주는 것도 전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전쟁 아니면 언제 그랬느냐? 냉전 때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냉전에 준하는 시절이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 예. 야, 뭐 중국이 달 뒷면에 갔다며. 야, 중국이 양자 컴퓨터 어떻게 했다며. 그래서 양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진영에서 엔지니어들이 진짜 컴패티브하게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국가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나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나려면 앵커 기술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방적기, 방직기, 자동차, 뭐 철도 이런 데 적용되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산업 팽창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AI가 그걸 할 것 같아요. 앵커 기술이 AI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AI를 잘 활용하면 사람 몇백 명 고용할 것을 스타트업 5명이 다 해결한다든가 신소재를 얼마 전에 AI 알파고가 적용시켜서 트라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류가 신소재 개발하려고 한 800년 동안 걸릴 성과를 무려 17일 만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이 중견기업, 대기업 이기려면 뭐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걸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IT 처음 붐 일었을 때 5년 만에 구글이 시가총액이 빵 터지고 페이스북이 빵 터지고 했던 거와 똑같은 일들이 몇 개 회사에서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길목을 잘 지키고 있으면 대세 상승은 기대할 건 없지만 AI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범용 기술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석유화학에 아니면 신소재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에 이렇게 활용해서 코스트를 1000분의 1로 줄이고 그 지점 개수가 마치 뭐 1억 개 지점을 가진 것과 똑같은 은행을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효과로. 그런 걸 해버리면 게임 체인저죠 그게. 근데 약간 이제 의문시 되는 게 AI 같은 건 뭐 챗GPT, 오픈 AI, 뭐 구글, 뭐 아마존도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다 이제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AI를 오해하시더라고요. AI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AI 미국에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AI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범용 기술이에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얹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인터넷을 미국에서 발명했어요. 그럼 인터넷 발명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뭘 하는 회사인데 SNS 대환하는 회사고요. 뭘 하는 회사인데 저희는 그냥 이제 비행기 티켓을 여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하면 되고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거지. AI 그 원천 기술, 그래서 오죽하면 AI 원천 기술 개발하는 대표적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오픈 AI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챗GPT에서 그 마켓, 앱 마켓도 열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범용 기술이지, 이거 그냥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위에서 뭐 할 건데를 이제 찾아야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게 가능할까요? AI 기술을 인터넷처럼 활용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회사. 이게 더 무서운 게 우리가 그 전에 이런 빅뱅은 스마트폰이 마지막이었었거든요. 웹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웹에서 앱으로 옮긴 거잖아요.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네. 인터넷. 네. 그리고 한 2008, 90년도 그때부터 일어났던 스마트폰 기반.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기본 비중이 IT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스마트폰이니까. 예. 그런데 AI는 안 걸치는 산업이 없는데 그걸 아직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처음 만들 때 신소재 개발하는데 이거 쓸 줄 알았겠어요? 아하. 뭐 한국은 뭐 초전대추에 이런 거 우리가 막 실험하고 압력 넣고 온도 가하고 화학 처리해서 야 이게 나왔나 안 하나 옥신각신할 때 AI로 17일 돌려버렸더니 뭐 예. 신물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초전도체인지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철강에 쓰일지 금융에 쓰일지 IT에 쓰일지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범용 기술의 무서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 누군가가 아이디어 기발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가져왔다면 걔가 또 세상 바꾸는 거예요. 증기기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거 뭐, MS 사야 되나? 뭐 구글 사야 되나? 그런 유치찬란한 거 해보면 어떻게 된다? 극단적인 수익률을 못 거두잖아요. 그런 거 묵직한 회사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감 있는 수익도 원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아까 우리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또 한 방 원하잖아요. 극단적인 수익률. 그렇죠. 제2의 비트코인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온다. 그러네요.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 GPU 활용해서 뭐 바이오 그 비즈니스도 얘기하죠. 뛰어든다라고 네. 하고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유일한 조건, 자체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자체 자국어로 된 언어도 많아요. 그럼 한국 시장이라는 그래도 적지 않은 시장에서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 같은 게 인공지능 기반으로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걸 좀 여기다 써주시면 안 됩니까? 아유, 그래서 뭐 우리 여기 나가나요? 이거 뭐 종목 추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 그런 투자는 방송 개인의 아닙니다. 뭐 그런 방송 아닙니다. 저도 요즘 찾아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 거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럼요. 거고 챗 GPT가 세상에 지금 공개된 게 2022년 말이었어요. 네. 이제 1년 조금 넘어간 겁니다. 맞아요.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그런데 하여튼 요거를 우리가 잘 좀 활용을 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장시간 좀 제가 부탁을 아니, 드렸는데 명지대 특임 교수 이제 문 좀 따주세요. 이제 자물쇠 열쇠 갖다 주세요. 세계의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우리 박정호 작가님 또 특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